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 박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전화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이제 내세웠었는데 어떤 공약들이 있었을까요, 대표님? 네, 앞으로 많은 정책들과 실행이 이어질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즉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좀 알아보고요.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실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날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8월, 늦어도 9월 정도면 하반기에 전체적인 정책,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발표에 발 맞춰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주거 안정입니다. 그렇죠? 서민 주거 안정. 어떻게 주거 안정을 할 것이냐? 바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집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을 들 수가 있겠죠. 네네. 1기 신도시의 재정비와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1기 신도시의 그런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분당과 일산, 3번 중동, 평촌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네네. 서울권역의 도심 공급 확대를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또 지금도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용적률 상향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100%가 넘는 용적률까지 줘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건축비가 그렇죠.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완화해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죠.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사업성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용적률 재개발 같은 경우는 25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100% 이상의 용적률을 더 줘서 400에서 500%까지 용적률 상향을 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조합 방식으로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공공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커지는 그런 조합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나눠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공 방식으로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든 간에 서울권역의 정비사업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청년과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즉 지금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도 속도를 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4기 신도시까지도 상황을 보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공공기관 보유한 부지를 공공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임대 조건부의 그런 다양한 방식의 사업 방식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주거복합 공공분양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청년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금력도 좀 적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청약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생애 최초의 대출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래서 무주택자나 아니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주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초안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초안 같은 경우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또 종부세나 보유세는 크게 증액하지 않고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오른 데만 오르고 오르지 않은 지역들은 또 너무 안 오르거나 그렇죠. 하락하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최상급지나 아니면 중하급지와 이런 차별화된 정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또는 재건축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세라든지 이런 종부세를 굉장히 크게 올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중하급지 가격 상승폭이 적거나 하락폭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종부세나 보유세에 대한 금액대별로 나눠서 부담감을 많이 좀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관심사였죠. 네. 다주택자 네, 규제를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강화할 거냐, 또 완화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관계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질 수 있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딱 세 가지 단어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도심권이나 서울권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 뭐 공급 확대를 하려면 당연히 규제 완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규제 강화하면 공급 자체가 거의 어려워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특히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은 후보 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정책들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선 때, 그 전 대선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반시장주의적인 그런 정책들, 네네. 그렇죠. 공공임대라든지 국토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대선 때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언론의 그런 인터뷰 기사 내용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은 비싸다. 또 거품이 꺼 있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부동산은 어느 누구든 지금 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지역별로 차별화 양극화 또 가격대가 높게 오른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또 이런 그 발언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이 뭐냐? 본인은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부동산은 이 개인 사유 재산보다는 공공재로서 바라봤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지난 대선 때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이런 부동산 현실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그 공약뿐만 아니고요. 선거 시에 강남권 같은 데 가서는 부동산 규제만이 답이 아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민간이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 그리고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굉장히 좀 시장에 맡기는 시장 자율주의적인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와는 굉장히 틀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과연 정말로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출범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과거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실패하지 않는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공급 부족이 가장 심했습니다. 즉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죠. 특히 네네. 재건축의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이런 재건축을 거의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도 규제지만 조건에 안 맞는 지역들,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은 해제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그런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2배 이상 문재인 정부 때 거의 2.5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정부 때 두 번째 집값이 급등했던 이유는 저금리와 유동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저금리,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앞으로 20조에 30조 정도 더 푼다고 해서 저금리와 유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동산을 적폐로 보고요. 다주택자들을 죄인시하면서 규제 일변도로 규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취등록세 중과,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를 중과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쏠림 현상, 종부세와 양도세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금 확대하면서 전세 대출금에 따른 매매가 상승도 굉장히 가팔라지게 이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급 부족과 저금리 유동성, 이런 정책 실패를 하지 않는 정책들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규제의 연속일지 아니면 규제 완화 방향일지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대표님? 네,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공급 확대 정책은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더 크다? 재개발 쪽이 더 크다. 맞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더 큰 투자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주로 강남권이나 한강변 측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한 상황이죠. 네네네. 거의 문정부 때보다 3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파트 양극화의 범인으로 몰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강남권이나 고가의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즉 부자나 고소득자들이 거주하고 투자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요.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비해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남권의 재건축에 비해서 강북권역의 재개발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개발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가구나 다세대, 즉 서민들,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주택 공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임대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의 공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요. 민간 방식뿐만 아니고요.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 즉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관과 공공이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이 앞으로 굉장히 정책적으로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번에 또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확정이 됐죠. 네, 여름부터. 네. 그리고 전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정부 시절에도 효과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 안정화도 많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유세나 거래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유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세의 과도한 변경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정책들의 공통 분모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책은 서울 도심권역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거기에 정책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역세권이나 이번에 또 단기 주임사가 또 부활이 됐죠. 네네. 이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높은 그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내세울지 우리는 조금 모니터링을 해보고 시장 방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양극화는 단기간 안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더더욱더 똘똘한 채 중심의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권역은 정비사업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의 규제 완화,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표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의 투자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지역은 역세권과 정책의 수혜를 얻는 지역, 그리고 또 희소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의 규제는 완화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실거주는 아파트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투자만큼은 아파트를 또 투자하시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주임사를 활용하시거나 하셔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서울 핵심적인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지역에 갭 투자 하실 때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핵심적인 지역에 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종목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 그리고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아파트는 당연히 실거주 하셔야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해서 투자 가치 앞으로 상승 여력이 없는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를 통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권이나 이런 고가 아파트보다는 비강남권 저가의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혜 단지 투자 방법을 확인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 민간과 공공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중심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무주택자분들은 이번에 발표될 이런 혜택들을 활용하셔서 실거주 차원에서 주택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는 상급지에 갈아타기 똘똘한 채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보유하실 건 보유하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자분들은 아파트 한 채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임사를 활용해서 서울 도심권 핵심적인 지역에 정책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또는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한강변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저희와 함께 모니터링 하시면서 좋은 투자 방향 잡으셔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 채널 유심히 살펴보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방향 잡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또 상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